제프리 힌튼 옹이 할아버지인 분이 요즘 굉장히 강력한 두머입니다.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옹도 비슷하게 세상에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 혹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약간 두머거든요. 잘못하면은 인류에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면 괜찮다. 아. 네, 연애를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안 생겨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옆에 있는 오히려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아, 로봇은 네, 아닙니다. 로봇 3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두머 부머가 큰 화두인데 두머와 부머가 뭔가요? 네, 두머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두머는 둠 아닙니까? 둠. 네, 둠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RPG 게임에서 세상을 종결내는 어떤 그 기술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거다.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을 두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부머는 인공지능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이로운 도구로서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크게 둘로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떤 걸 가져올까 관점에서 부모 혹은 두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두모는 뭐 한마디로 세상 걱정 많이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끔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계시고,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왔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쪽에 약간 조금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모시죠. 네. 근데 사실 완전 극단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네, 부모이지만 사실 이런 우려나 걱정거리도 있다. 반대로 두머이지만 이런 조치들을 함으로써 이런 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중간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거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보통 보면 저희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엑셀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양쪽이 되게 밸런스 있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AI 발전이나 약간 AI가 갈 길들을 훨씬 좀 다양한 시각으로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약간 이런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킬 때도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란 게 있습니다. 아이구나. 자, 이론적인 얘기로 많이 나왔나요, 안 갈 지금? 거예요. 뭐냐면 특정한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함수처럼 만들어 놔야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 함수를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값을 계속 크게 만들거나 혹은 함수값을 계속 줄이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보통 두 가지 모듈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어진 데이터를 정말 잘 맞추게 하는 똑똑하게 만드는 파트고요. 다른 한 파트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을 가급적이면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복잡해지면 주어진 데이터를 훨씬 더 잘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주어진 데이터에만 잘하고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잘 못하게 돼요. 너무 이 주어진 데이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랑 비슷하냐? 모의고사 문제만 죽어라고 풀다가 실전에서 망하는 케이스. 그냥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데이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사실은 두머의 역할이고요. 부머는 반대로 어떤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쪽에만 집중을 하는 역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섞여야지. 두머가 너무 세지면 인공지능이 공부를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두머의 역할하는 파트가 없으면 본 데이터만 잘하고 나머지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중요하다. 심지어 인공지능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세상 만사 거의 다 비슷하다.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AI 기술이 가진 특징들이고, 그 특징을 어느 쪽으로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부머와 두머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부머, 두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두머에서는 원래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 지금도 그렇고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죠. 제프리 힌튼 옹이 옹께서 심지어 인공신경망의 시조새 할아버지인 분이 요즘 굉장히 강력한 두머입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비슷한 분이 또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옹도 비슷하게 세상에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 혹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또 두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약간 두머거든요. 잘못하면은 인류에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면 괜찮다. 아, 네, 남들이 하면 안 되고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만들어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 계신 분들, 기업을 리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부모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그렇고 대표적인 게 또 비슷한 어떤 연구자 수준에서 얀누쿤 교수님, 그다음에 앤드류 딥러닝 사대천왕 중에 네. 이 두 분은 또 부모에 가깝습니다. 지금 AI가 잘한다고 해도 고양이만도 못하는데 뭔 소리냐? 이게 얀누쿤 교수님의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특히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AI의 투자 규모라던가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하나 되게 재밌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그 두모 얘기할 때 어떤 사례들이 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옥스퍼드대 교수님 있잖아요. 네, 이제 보시죠. 그분이 쓴 그 초지능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가,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종이 클립 이론이라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AI한테 이제 종이 클립을 만드는 걸 하는데, 이 클립의 생산량을 극대화시켜달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거기서 AI는 판단을 했대요. 극대화해야 돼? 그럼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 그럼 이 생산 버튼을 누가 멈출 수 있지? 인간이네. 그럼 인간을 죽여야겠네. 라는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게 또 환경에 대한 거잖아요. 이 환경 오염을, 이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야. 사람을 제거해야 돼.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그 얘기들이 대부분 두머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저희가 마지막 의사결정하는 그 단계에서만 이거를 AI한테 어떤 통제권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사실 이거 비슷한 게 작년에 있었던 공군 비행 맞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맞아요. 나왔다 이슈잖아요. 그 AI가 사람 조종사를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해쳤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고 실험이거든요.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쫙 가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분야를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라인먼트는 우리말로 치면은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렬이라는 건 어디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좌우로 정렬할 때 그 정렬입니다. 어디 맞추느냐? 인간과 사회의 가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권을 챙기고 하는 것에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가치를 맞추는 연구 개발을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연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아까 클립 말씀하셨잖아요. 클립을 많이 생산하는 거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션을 달성을 하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 과업들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과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되도록 학습을 시키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나 문제사항에 대한 것들이 어떤 법이나 규제나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어떤 과도기에서 나오는 많은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은 부모와 두머 중 어떤 쪽이신가요? 오 회장님은 부모예요, 두모예요? 저는 사실은이 아니죠. 저는 딱 봐도 부모 같지 않아요? 불나방이라면서요? 저 불나방이거든요. 저는 부모죠. 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이상한 예를 들네. 후회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든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나머지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제어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사람의 의지에 따르기 때문에 저는 부모입니다. 네. 저는 아직 제 인생 반도 안 살았고요. 저희 아들이 9살입니다. 부모 되면 큰일 나요. 그쵸. 큰일 나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생계형 부모고요. 그렇다고 뭐 생계 때문에 부모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중에 합리적인 걱정거리들을 보고 그 합리적인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부모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뭐 할 일도 너무 생기고. 생계형이시네요. 네, 하다 보니 또 다시 생계형 부모로 갔는데 네, 저는 생계형 부모입니다. 아, 근데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러 이제 주니어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미션을 줬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타입이 있는데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와 다른 한 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머인 쪽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두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전체적으로는 두머가 아닐까. 두머도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해소하면 됩니다가 두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두머적 시선에서는 어떤 것을 우려하는 걸까요? 이 두머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느냐. 사실 뭐 페이크 콘텐츠, 뭐 딥페이크 이런 굉장히 악영향이 많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거나 이렇게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 사람들의 컨트롤 범위 내에 있는데 이분들의 큰 걱정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인공지능 지네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능력치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의사결정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기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냥 통제를 안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요즘처럼 AI가 에이전트로 녹아 들어갔을 때 사람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면서 한 에이전트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처에 퍼져 있는 온 이런 기기들, 뭐 스마트폰, 가전에, 자동차에 이런 조명들에 다 퍼져 있는 에이전트들 모두를 과연 이렇게 킬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때가 되면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위해를 끼칠지 예측이 가능한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약간 두모적 시선으로 보면은 AI가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갔을 때가 저희가 사실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교육 분야도 그렇고 자라나는 지금 저희 네. 청소년도 그렇고 네. 정보, 지식은 너무 이제 저희가 네. 찾기 쉬워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사고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뭐 퇴화까지는 아니지만 약해지지 않을까. 그게 좀 사실은 좀 네. 걱정돼요, 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자, 오케이. 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불확실성 자체를 좋아하지 그치. 않습니다. 그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유사 일에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면서 지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들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글을 잘 쓰고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지간한 사람보다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코딩도 잘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지능체, 사람이 아닌 지능체를 맞닥뜨렸어요. 처음으로. 당연히 불확실하고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규명이 점점 되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미지의 똑똑한 물체가 나와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게 당연히 두머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난 뭘 잘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난 거기서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꼭 두머는 아니지만 너무 모든 걸 지금 잘하고 네. 있잖아요, 네. AI가.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지금 사회 초년생들, 그 다음에 지금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갈 친구들한테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두모적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네. 그거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막 해보면 그렇습니다. 꽤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인공지능이랑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연애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싸우고 막 컨디션에 따라서 성질 내지 않아도 될 일에 성질 낼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넓은 바다와 우주와 같은 그치. 마음으로 늘 사과를 받아줍니다. 하죠. 늘 사과를 해요. 다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인공지능이랑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안 생겨. 그때부터 인구가 늘질 않아요. 인구는 이미 절벽입니다. 인구는 이미 꺾였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심해요, 그리고. 자, 이게 또 큰 문제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죠.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갖는 한계점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AI 관련해서 이제 뭐 두머 부머 얘기하면서 크게 아젠다 주제를 뽑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고민. 인간 사회에 AI라는 존재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아주 가까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 공존에 대한 그런 아젠다로 참 뭐 토론도 많고 네. 뭐 발표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승질내게 만드는 로직을 넣어야 되나? 막 너무 인간적으로 네.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인간이 정말 AI에게 지배당하게 될까요? AI 자체에게 지배를 당한다기보다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들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AI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량의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인공지능 자체를 굉장히 잘 부릴 수 있는 분들은 또 능동적으로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예 안 쓰는 분들은 아예 안 쓰는 분들대로 역량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가이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어떤 사회의 어떤 역량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스스로 지배하려 할 건가? 그건 의지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 의식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나는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옆에 있는 오의장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 3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검증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결함 때문인 건지 의지 때문인 건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다. 대신에 뭐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AI한테 지배당할 건가라는 질문은 약간 뭐 같냐면 되게 SF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배당한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죽은 뒤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렇게 저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배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AI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떻게 바뀔까? 그게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아까 얘기 나눴을 때도 AI가 진짜 AI를 씀으로 해서 나의 개인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일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마치 누군가는 진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사회적 빈부격차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격차를 만들어내지 네. 않을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뭐 학생들 아니면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대체한다, 전반적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쓰는 게 너무 편해서 본인의 자의로 과도하게 의존하게 가는 방향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새롭게 나왔을 때 마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나를 지배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을 지배를 한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를 한 게 맞느냐?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기회를 또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격차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혹은 학교도 기업 차원에서든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AI 도입에 따라서 이제 업스킬링, 뭐 리스킬링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진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재교육의 기회들,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업무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업스킬링, 어떤 AI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이런 어떤 각종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고 계속 뭔가 투닥투닥 하면서 저희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그게 이제 좀 뭐라 하죠? 약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두에게 지금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거 끝나면은 하여튼 무조건 PC 앞에서 쳐보셔야 돼요. 무조건 검색, AI 툴 검색하셔서 뭐든 받아서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AI 윤리와 기술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AI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장치를 만드는 필요가 있고 그것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의 핵심은 엔지니어들끼리 즉 AI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 기술은 일상생활과 일터에 쫙 퍼져나가 있고 사람들의 삶 그 자체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도적으로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고 또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시민단체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안 돼요라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질 않으니 기술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기술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럼 그런 특성을 엔지니어들이 보고 수정을 할 거고 제도를 만드는 분들도 해결되기 전까지 이런 굉장히 그 핀셋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 거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좀 공부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한 여기서 말한 이해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있어야 평행선을 달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AI 윤리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기술 관점에서 어프로치하면 되게 좁은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과거 소프트웨어를 해왔던 그 방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AI 자체가 지금 교육에도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뭐 차별에 대한 부분, 편향성에 대한 부분, 뭐 진짜 윤리적인 어떻게 보면 AI가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게 한글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진짜 어떤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문화, 예절, 어떤 사고방식을 다 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네. AI 윤리에 네. 대한 부분들은. 그럼 단적으로 볼게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전형적인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여기는 5명이 있고 여기는 1명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3가지. 옆으로 가면 운전자가 죽어요.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AI 보고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엔지니어 쪽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나 규칙 같은 걸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거기에 맞아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